자, 오늘은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이 암호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동일한 대칭 키를 공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공유된 정보가 없는데 공유된 비밀 정보가 없는데 두 사용자들이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들이 똑같은 키를 가지게끔 해서 이렇게 똑같은 키를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 가지고 제3자들은 통신 메시지를 보더라도 어떤 메시지들을 교환하는지는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HTTPS를 쓰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대칭 키를 확립하게 되겠고, 그 키로 서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 HTTPS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TLS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이 키 확립 프로토콜 통해서 확립되는 대칭 키는 계속 사용하는 키가 아니라 그 세션에만 사용하고 버리는 키예요. 그렇게 해야 키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된다. 키 확립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확립된 키는 그 참여자들 외에는 다른 사용자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자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 서버에. 그러면은 둘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서버도 대칭 키를, 그 세션 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키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구사항을 키의 비밀성이라 그러고, 이 요구사항 1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한 다른 참여자와 사용할 수 있는 키여야 된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세션 키를 받았어요. 그럼 이 세션 키는 밥이랑 써야 되는 건지, 캐럴과 써야 되는 건지, 데이브와 써야 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키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 키인지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참여자의 인증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그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TTP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TTP 서버가 TTP가 그 세션 키를 만들어서 앨리스와 밥에게 줄 건데, 그러면 앨리스와 밥은 이 키가 TTP가 만들어준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한 다른 참여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와 밥이 똑같은 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앨리스는 어떤 키를 받고 밥은 또 다른 키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암호화해봤자 서로 복호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이 같은 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키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를 서로 똑같은 키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옛날에 썼던 키가 아니라 요번에 새롭게 만든 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키의 최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세부적으로는 5가지 요구사항을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TTP 서버를 사용해서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웹 서버에 쓸 때는 TLS 프로토콜 쓰는데 그때는 양자 간에 하는 거예요. 어떤 서버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자체 강화 방식이라 그랬죠. 근데 자체 강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좀 더 심플한 TTP 서버를 활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TTP 서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앨리스와 밥은 서로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진 않아요. 사전에 어떤 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앨리스와 서버, 밥과 서버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핸드폰의 유심에 키를 심어가지고 이동통신 서버와 공유하고 있듯이 앨리스와 밥은 서로 간에는 공유된 어떤 키는 없지만 또 서로 알고 있는 패스워드는 없지만 서버하고는 공유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의 프로토콜을 그냥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와 실제 통신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S와 TTP 서버하고 통신하고 싶은 건 아니고 친구들과 뭐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밀 통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는 그 비밀 정보가 없는 거죠. 비밀키, 공유된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앨리스는 밥과 통신하고 싶으니까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나 앨리스인데 밥과 통신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키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그 키를 우리 이거 쓰자라고 해서 밥에게 줍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우리가 궁극에 만들려는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하나도 만족을 못 시킵니다. 첫째, 이 세션 키들을 암호화해서 보호하지 않은 채 교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통신 메시지를 도청하는 사용자들은 누구든지 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가 밥과 사용하라고 요청한 키인지 밥과 사용하라고 주는 키인지 캐럴과 사용하기 위한 키인지 뭐 또 다른 사용자가 사용한 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A, B가 아니라 A, C를 줬다. 그럼 그때 주는 값하고 지금 주는 값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요. 또 이 키가 이번에 만든 키인지 예전에 만들었던 걸 준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자체를 또 서버가 만들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나중에 서로 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도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좀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키를 암호화해서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앨리스와 서버, 밥과 서버는 사전에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주면은 비밀성은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흐름인데 차이 나는 부분은 아까는 KAB를 그냥 줬는데 지금은 이제 암호화해서 줘요. 암호화해서 주는데 두 가지로 암호해서 줘야 되겠죠. 앨리스가 풀어볼 수 있게, 밥이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키를 AS로도, 여기서 AS는 A와 서버가 공유하는 장기간 대칭 키이고, BS는 밥과 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장기간 대칭 키예요. 그럼 그걸로 암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밀성에는 문제가 없겠죠. 제3자들은 이 전달된 이 세 개의 메시지, 이 세 개의 메시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요 수행에 트랜스크립트가 되고, 그 트랜스크립트를 갖고 확보하더라도 저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KAB 값, 암호화되어 있는 KAB 값을 제3자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5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키의 용도, 키의 최근성, 또 서버가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공격이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앨리스가 밥한테 줄 때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평문이죠. A죠. 이건 암호화 안 돼 있어요. A는. 그러면 메시지를 중간에서 공격자가 가로채서 밥한테 전달하는 걸 막고 그 메시지를 바꿉니다. 암호문은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암호문은 그대로 보내고 A를 C로 바꿔요. A를 C로 바꾸면 밥은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저 안에 암호화된 그 암호문 내에 들어있는 키를 누구와 사용하라는 키로 인식하게 되냐면은 앨리스가 아니라 캐럴과 사용하는 키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3번 메시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3번은 공격하지 않고 1번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A와 B, 나 앨리스인데 밥과 통신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걸 막아버리고 캐럴이 B 값을 C로 바꾸게 되면은 이 서버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는 앨리스와 공유된 키로 암호해주고 다른 하나는 C와 공유된 키로 암호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그대로 앨리스한테 보내게 되면은 앨리스는 또 이 키를 누구와 쓰기 위한 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키를. 앨리스는. 처음에 앨리스는 밥과 사용하기로 생각해서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신으로 이 메시지가 오면은 앨리스는 이 키를 밥과 사용하기 위한 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는 2번 메시지 받아서 이 메시지를 밥에게 줄 텐데 이거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C가 여기에 앉아서 KAC를 가지고 앨리스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앨리스는 누구와 통신하고 있다고 믿냐면은 밥과 통신하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 통신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캐럴이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비밀스럽게 주고 싶은 메시지들을 캐럴이 다 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둘 다 이 서버로부터 받은 이 대칭키, 세션키가 누구와 사용하기 위한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면은 오래전에 사용했던 세션 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이 암호문에 들어있던 KAB를 우연히 C가 알아냈다라고 합시다.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C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메시지, 옛날에 KAB를 교환했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앨리스가 다시 이제 좀 지나서 또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면 이 캐럴은 이거를 막아버리고 옛날에 교환했던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주면은 앨리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썼던 키를 다시 쓰게 돼요. 근데 옛날에 썼던 키를 다시 쓰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키를 누가 알고 있어? 캐럴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와 밥이 막 통신하는 메시지를 캐럴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격을 우리가 재전송 공격이라 그래요.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다시 줘서 공격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옛날에 이 암호문 내에 들어있던 키를 캐럴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사용했던 키를 알게 돼가지고 그 키가 포함되어 있는 암호문을 이용해서 재전송 공격하는 것을 기지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알고 있는 키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거를 기지키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이 키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인지 과거에 만들어진 키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의 용도가 확인이 안 되거나 키의 최근성이 확인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키의 용도부터 해결해 봅시다. 키의 용도. 그래서 키의 용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뭐만 암호화했냐면은 세션 키만 암호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션 키만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의 용도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같이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네이밍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토콜 내에, 그러니까 프로토콜 내가 아니라 암호문 내에 식별자를 포함해가지고 암호문의 메시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 그러고, 요 여분 정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수정하게 되면은 아까 두 번째 시도에서 가능했던 공격이 계속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A, B를 보내는데 아까 시도 2에서 이 중간에 공격자가 B를 C로 바꾸면은 얘는 AC가 오니까 여기에 B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어요? C를 넣게 됩니다. 요청이 AC니까 A가 C와 통신하고 싶구나. 이렇게 아니까 너에게 C와 사용할 키를 주겠어 하고 해서 C를 여기다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앨리스한테 주면은 앨리스는 이걸 풀어보니까 뭘 기대했어요, 원래는? B를 기대했죠. 나는 밥과 통신하고 싶었는데 암호문 내에는 밥이 들어있지 않고 캐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알 수 있죠.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은 그걸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되니까. 다시 프로토콜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바꾸더라도 그 바꾼 거를 앨리스는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별자를 통해서. 하지만 키의 용도와 관련된 공격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재전송 공격, 기지키 공격은 가능해요.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과거에 만들어진 건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라고 요청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건 식별자 이름과 키만 들어오는데 식별자 이름과 키만 가지고는 이게 최근에 만든 건지 과거에 만든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썼던 키를 또 쓰면 안 되니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중복 검사를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복 검사. 근데 중복 검사는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해요. 내가 과거에 썼던 모든 키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메모리 공간도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션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고 버리지 못하고 중복 검사를 해야 돼서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걔에 대한 보안도 중요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내가 하나의 컴퓨터만 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기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 검사는 이게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지는 못해요. 이런 최근성 보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중복 검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요 메시지에서는 이제 세션 키만 암호하지 않고 식별자를 포함해서 암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암호할 평문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조체로 각각 통신 메시지들을 정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통신 프로그래밍을 한번 프로그램 해봤으면 내가 이렇게 주고받을 그 메시지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메시지들을 C에서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구조체로 정의할 거고 그 구조체의 값들을 통신으로 보내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암호화되는 평문을 우리가 구조체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식별자 이름은 16바이트다. 캐릭터 16. 뭐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16바이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키는 AES가 지금 현재 128비트를 씁니다. 그럼 16바이트죠. 그럼 16바이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암호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 구조체를 암호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그 암호문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호문은 16바이트 32바이트죠. 그렇죠? 32바이트인데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AES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AES는 128비트 키를 쓰고 블럭도 128비트 블럭을 사용해요. 그러면 얘는 한 블럭이 아니라 더 많은 블럭이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는 두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AES는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이고 블럭 방식의 알고리즘은 그 블럭 크기 단위로 암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우리가 약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암호 모드는 ECB 모드라고 그랬어요. ECB 모드. 그러면 ECB 모드는 어떻게 하냐면 블럭이 크기가 내가 암호하려는 블럭 크기가 암호하려는 평문의 크기가 블럭 크기보다 크면 블럭 크기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각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이 ECB 모드입니다. 그러면 얘를 평문으로 나타내면은 두 블럭이 되겠죠. 두 블럭. 그리고 이 블럭을 독립적으로 똑같은 키로 암호해서 만든 게 이제 C1이 되겠고,
이 KAB를 또 암호한 게 C2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얘를 암호한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확인했냐면 얘를 확인했어요. 키 용도와 관련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10별자를 포함했고, 이 평문을 이 암호문을 복호한 다음에는 이 10별자가 내가 기대하는 10별자인지를 확인해서 그게 틀리면은 이제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메시지를 암호하면 이제 C1, C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암호하면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일 수 있어요. ECB 모드의 경우에는 원래 BKAB인데 우리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려는 건 요 키가 누구와 사용하기 위한 키다? B와 사용하기 위한 키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B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도 있는데 얘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C1 프라임, C2를 붙여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앨리스는 KAC를 누구와 사용하기 위한 키로 믿는 거예요? C가 아니라 B와 사용하기 위한 키로 믿는 거예요. 만약 얘를 여기 갖다 붙이면, 설명을 그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시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22 모드로 암호화했어요. 그러면은 각각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해요. 그럼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암호문이 되고 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확인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확인해서 얘한테 요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냐면은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으면 C1 프라임, C2 프라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KAC를 암호한 거고 얘는 BKAB를 암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조합들이 나오죠. C1, C2 프라임을 붙여버려서 얘를 C로 만들게 되면은 얘는 B고 얘는 KAC니까 KAC는 원래 C와 쓰기로 한 키잖아요. 근데 B와 쓰기로 한 키가 되는 거고 C1 프라임 C2로 붙이면 얘는 KAB고 얘는 C를 암호한 건데 KAB를 C와 쓰기 위한 키로 또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이 형태만 가지고는 실제 이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공격을 안 한다고 치면은 10별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방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암호문의 크기가 한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양하게 이 블럭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C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공격자가 여기에 있는 비트 중에 하나를 막 바꿨어요. 바꿔서 줘요. 요 C2를 C2 2'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고 좀 바꿨어요. 그러면은 얘를 복호하면은 C1을 복호하면 그대로 뭐가 나와? C1은 안 만졌으니까 원래 있던 B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얘를 막 좀 건드리면 얘는 KAB가 나와요?
안 나오겠죠.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다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의 그 공격들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실제 메시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각 메시지의 내부에 있는 그 요소들의 크기가 또 어떻게 되겠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공격의 이런 조작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밀성만 보장할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해요. 지금은 이게 다 조작하는 거죠. 그럼 이 조작을 못하게 해야 돼요. 조작을 못하게 하거나 조작이 됐으면 조작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또 보장해줘야 돼? 비밀성만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결성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공격들이 방어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암호만 하면 안 되고 무슨 암호화를 해야 돼?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는 뭐 하는 거예요? 비밀성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결성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이밍 기법이 온전하게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무결성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무결성까지 보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암호하지 말고 인증 암호화를 해가지고 그 비밀성과 무결성을 좀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이렇게 공격을 이 조작하는 공격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BKAB를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B를 독립적으로 암호하고 KAB를 독립적으로 암호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조금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B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B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과 이쪽에 나눠가지고 암호화를 했어요. KAB도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C1, C2를 복호한 다음에 요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B를 확인하겠죠. 그렇죠? 요 경우에는 이쪽 복호하고 이쪽 복호한 다음에 독립적으로 복호한 다음에 그 평문의 반쪽하고 이 평문의 반쪽을 결합해서 B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확인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B가 맞아요. B가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두 부분은 결합한 값은 원래 KAB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무결성이 확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C1을 건드렸어요. C2는 그대로 두고 C1의 값을 조금 바꿨어요. 몇 비트를. 그러면 그걸 복호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얘를 조작했어. C1을. 뭔가 만작거렸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암호 블록이 있는데 얘를 조금 조작을 해. 그러면 그것의 복호화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값이 나오니까 뭔가 문제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쪽을 봅시다. 얘는 왜 알 수 있냐면은 이쪽에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값이 와야 되는 거죠. 나는 B 이름이 알고 있는데 요걸 복호하면은 B 이름이 있어야 돼. 근데 엉뚱한 값이 왔어.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을 생각해 봅시다. 이쪽을 조금 조작하면 여기도 왕창 깨지겠죠. 그렇죠? C2를 조작을 해. 그러면 C1은 제대로 나오니까 아 B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C2는 공격자가 조작했기 때문에 원래 서버가 보낸 KAB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전혀 엉뚱한 값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내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KAB는 랜덤한 값일 거고요. 세션 키니까 랜덤한 값일 거고 서버가 어떤 랜덤한 값을 세션 키로 쓰라고 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조작을 하게 되면은 조작하더라도 이 답은 그 조작된 거를 알 수 없어요. 암호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나와서 둘 다 확인해서 밥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 블록 전체는 조작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답이 확인됐어. 양쪽으로 해서. 요 블록이 조작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왕창 깨지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밥이라는 이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를 조작했거나 얘를 조작하면은 두 개를 결합해서 밥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밥이 확인이 되면은 요 값과 요 값이 결합된 그 값은 원래 준 값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얘네 둘이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조작하나 왕창 깨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서 확인하면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암호 블록을 복호했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값이 뭐가 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값이 거기에 있어. 그러면은 별도 무결성을 확인하는 어떤 메커니즘 없이 이 평문은 조작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작됐으면 절대 내가 기대하는 값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랜덤한 값만 암호화된 그런 어떤 블록은 별도 무결성을 확인하는 어떤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그것만 풀어서는 내가 그 값을 보고 얘가 원래 값인지 바뀐 값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 블록에 뭘 넣어준 거예요. 원래는 이쪽 블록에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이 있었죠. 여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블록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별도 무결성을 검증하는 인증 암호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번거롭고 메시지들을 막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캐릭터 8 여기 left 또 right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머릿속 생각하듯이 메시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조작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이 됐어요? 뭔가 이해가 좀 됐어요? 갑자기 좀 더 지나보면 더 이해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블록 암호라는 그 특성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블록 암호화의 특성들을 여기다가 좀 설명해 놨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방어되네 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의 용도에 대한 뭔가는 확인했는데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키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요청할 때 뭐와 뭐만 갔어요. 나 앨리스야, 나 밥과 통신하고 싶어. 그 메시지만 갔어요. 내 이름, 상대방의 이름. 근데 여기에는 이제 NA라고 하는 난스가 하나 갑니다. 난스라는 거는 number used just once라고 해서 한 번만 쓰는 랜덤한 값이에요. 예전에 쓰지 않았던 랜덤한 값이에요. 그럼 NA를 포함해서 얘한테 주는데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B와 KAB만 있었는데 뭐가 들어가요? 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암호문은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만들 수 있나요? 과거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어떤 NA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서 썼던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서버는 신뢰하는 서버라서 장난질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NA가 들어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구를 1번 메시지에 과거에 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NA와 똑같은 NA를 쓴 적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게죠. 그때도.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쓴 NA를 썼기 때문에 이 암호문, 요 앞에 있는 KAS 암호문은 이번에 만든 암호문이에요. 과거에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만든 암호문이에요. 그럼 이번에 암호문을 만들면서 서버를 신뢰하면은 서버는 올바른 이번에 만든, 새롭게 랜덤하게 생성한 키를 포함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앨리스는 이 키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밥은 똑같아. 바뀐 게 없어. 밥은. 그러니까 여전히 밥은 그 기지키 공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이제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까지의 메시지는 3번까지 해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4번, 5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은 밥이 앨리스한테 MB를 줘요. 랜덤한 값을. 그러면 이 앨리스는 MB 더하기 1을 암호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앨리스와 밥이 서로 서버로부터 사용할 대칭 키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래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하는 시도인데 이 시도를 보면은 밥이 먼저 MB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앨리스는 이걸 풀겠죠. 복호에서 MB를 알 텐데 이 풀었을 때 MB가 어떤 값인지 앨리스는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풀어봤자 밥이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반면에 앨리스가 MB 플러스 1에서 주면은 그리고 풀었더니 MB 플러스 1이야. 그 얘기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MB를 알고 있는 거죠. MB를 알아야 MB 플러스 1을 하지. 그래서 MB 플러스 1이 정확히 되면은 KAB로 암호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밥은 KAB 내가 갖고 있는 키와 똑같은 키를
앨리스가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키 확인하기 위한 요소를 넣는데 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앨리스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네 번째 시도까지 하면은 앨리스에게는 최신성을 보장해주고 하지만 밥에게는 최신성을 보장 못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키 확인을 하는데 앨리스는 밥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 반면에 밥은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플러스 1을 했냐? 이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을 해도 되고 플러스 2를 해도 되고 플러스 3을 해도 돼. 프로토콜은 약속이에요. 약속한 거야. 내가 이거 좀 너 플러스 1에서 나한테 줘야 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플러스 1이 없어. 예를 줬는데 그냥 회신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KAB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1인가 뭔가 MB에는 변화를 줘서 이 수신한 사람이 앨리스가 MB를 받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든 뭔가 MB를 봤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값. 그리고 그 조작하는 방법을 서로 약속하고만 있으면 돼요. 가장 간단히 하는 방법이 보통 플러스 1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기지크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앨리스는 요청할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얘를 막고 옛날에 갖고 있던 KAB를 알고 있는 어떤 암호문을 주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앨리스는 이 첫 번째 암호문, 자기 거에 KAS로 된 암호문에 뭘 기대해요? 밥도 기대하지만 여기에 난스 값이 내가 보낸 그 난스 값이 들어있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NA를 쓴 적이 없어. 물론 이 NA를 뭔가 사전에 미래에 알고 있어서 얘가 딱 오래전에 전송해서 그 NA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배제를 하게 되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절대 NA 프라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NA를 썼기 때문에 얘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처음 쓰는 NA가 포함되어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성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거를 공격하기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최근성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양쪽 다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최근성을. 그러면은 약간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난스가 두 개 필요한 거잖아요. 앨리스의 난스, 밥의 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청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고 그 상대방이 자기의 난스까지 포함해서 서버에 요청한 형태로 그 통신 프로토콜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원래는 앨리스가 이렇게 가서 받아서 이렇게 줬는데 꺾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밥이 자기 난스 포함해서 주고, 그러면 앨리스는 MB에다가 자기의 난스까지 넣어가지고 주면 각각에다가 NA, MB를 넣어서 주게 돼요. 그럼 여기에는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난스 값, 키의 흉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난스 값, 그 식별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키의 용도도 키의 비밀성도 다 되는 거죠. 최근성도 다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키 확인까지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 KAB를 밥이 풀어서 NA는 얘가 모르지만 MB는 알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MB가 KAB로 암호화재에 오면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KAB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밥이 NA를 암호해서 주면은 얘는 이제 NA가 KAB로 오기를 기대했는데 실제 왔어. 그럼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KAB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 확인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서로 KAB를 써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암호해서 교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KAB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상대방이 풀어서 내가 기대했던 값이 있으면 그 암호문은 내가 갖고 있는 KAB와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거죠. 다른 걸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제대로 안 풀겠죠. 그래서 키 확인은 되게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쉬었다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